네, 두 분의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19세기의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또는 대량 생산이 그랬듯이 이게 또 다른 그런 혁명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스며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영향을 우리한테 가져올까요? 우선 이 교수님. 예, 그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게 사실은 관련성이 있는데,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예상 가능하고 어떤 나쁜 일들이 예상 가능한지를 미리 좀 그 고민을 하고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기에 이제 대량 생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면 당시에 이제 차일드 레이버, 그러니까 어린애들 노동이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할 땐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럼 그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냐? 전혀 아닙니다. 그건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다 밝혀낸 사실인데 아주 의도적으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아동 노동을 공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기존의 그 성인 노동자들은 그 컨트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체득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업을 했을 때 그걸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노동을 완전 대체는 불가능하고 지금 예술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완전 대체는 불가능한데 비교적 손쉽게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대체를 하고 근데 여전히 사람 노동은 필요로 한데 그 부분들을 일종의 분리해서 그것들을 아동을 쓰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아동은 사실은 숙식 제공 외에 돈을 거의 안 주거나 줘도 아주 조금밖에 안 줘도 되는데 두 번째는 노동 통제가 되게 유리해집니다. 어른들하고 달리 막 독자적으로 파업을 한다든가 기계를 부순다든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 발전 과정이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 생산 특히 뭐 그 방적 이런 실을 뽑거나 섬유를 그 재단을 섬유를 만들거나 우리 옷 같은 천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 중에서 기계화가 손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능한 부분 기계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 어린애들 노동으로 그 대체하는 그 정책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히 혹은 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전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시에 그런 기계들, 방적기나 방직기를 파는 광고들을 보면 연구가 다 돼 있어요. 보면은 거기서 대놓고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어린애들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통제도 쉽고 임금도 굉장히 싸게 줄 수 있다. 뭐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어린애들 노동에 이게 사실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대부분의 영국 의회는 당시의 산업혁명기에는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기술 혁신가들에게 유리한 결정들을 내렸는데 이 차일드 레이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워낙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회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혹은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하게 되고 나면 이제 차일드 노동 아동 노동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결정에 의해서 기술 발전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강화 기술로 가요. 대체가 아니라 즉 뭐냐면 상당히 기술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계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일까지 수행하는 되게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근데 그 기술은 어린애들은 못 다뤄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애들 못 쓰니까 훨씬 숙련된 노동자가 그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계를 잘 이해하는 노동자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즉 아까 제 표현으로 강화 기술 쪽으로 자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이 실질 소득이 물가 상승률 감안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만히 놔두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기술 혁신이나 기계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술에 대해서도 저보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지 어떤 방식의 노력이 필요할지는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해서 사실은 이런 대량 예술 생산, 산업화된 예술 생산에서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쪽에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이제 전통의 그런 기법을 보존하고 또 그거를 지속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술 분야에 좀 조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의 이런 교육 환경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코어 스킬과 디스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요. 근데 정답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게 좀 사실은 저처럼 연배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냉정한 얘기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젊은 친구를 축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합리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혹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좋은 게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막 쳐보면 되잖아요. 챗GPT에다가 플랑크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막스 플랑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한테 당시의 물리학계의 현실을 이제 푸념조로 얘기하면서 등장한 원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사이의 차이 뭐 관련되니까 생략을 하고 핵심은 플랑크가 보기에는 당시의 물리학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전역학처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플랑크하고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실험 결과만 설명하지 그게 정확히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당시 아방가르드, 진짜 아방가르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라든가 보어라든가 이런 젊은 물리학자들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덜대다가 프랑크가 아인슈타인에 쓴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떡하겠냐. 어차피 너하고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나이 들어가서 은퇴할 테고 저렇게 그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물리학하는 애들이 주도권을 쥘 텐데 그럼 걔네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게 될 거고 결국 물리학이 어떤 방식으로 물리학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뀔 테니까 참 나는 굉장히 깝깝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플랑크 원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받아서 과학에서 패러다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패러다임 전환이 많은 경우에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문득 발표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예술은 과학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은 그래도 정답이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뭐 실험 결과 설명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교체라는 게 상당한 정도의 제한 조건 내에서 움직이는데 근데 예술은 사실은 결국 예술자 공동체와 소비자들을 설득해서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하는 방식인데 이게 맞는 방식이다라는 설득 물론 어렵죠.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전환에서 젊은 세대들은 위의 세대들이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코어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경쟁해서 되겠어요? 자기 스승보다 스승이 이미 굉장히 오랜 동안 경험을 한 걸 해가지고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은 한참 공부하셨던 CAD나 생성형 인공지능 어렸을 때부터 막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못하시는 거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결국은 코어 스킬 아까 질문하신 코어 스킬도 그런 방식으로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기존의 코어 스킬 중에서 보존해야 되고 굉장히 핵심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구안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코어 스킬인데 그런 것들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능력이 결합된 형태로 재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축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그거 뭐 제가 원래 몸치라서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실천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그 어떤 그걸 이제 암묵지, implicit knowledge 혹은 체화된 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적으로 규칙화되거나 아니면 그 명시적 지식, 익스플리시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관련 데이터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베리에이션이 클 때, 그러니까 A라는 예술가가 체득한 그런 암묵지와 B라는 예술가가 체득한 암묵지가 굉장히 히스토리컬하게 그분의 삶이라든가 경험들에 의존해 있어서 그 각각의 데이터 크기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도 클 때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휴리스틱스 수준으로도 그 이렇게 그 핵심들을 이렇게 뽑아내기 어려울 때 이게 컴퓨터 강용으로 얘기하면 디스틸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딥시크 모델이 난리를 친 이유가 얘네들이 그 프론티어 모델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그 프론티어 모델의 퍼포먼스를 8, 90% 내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거는 일종의 그 지식이 압축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 기법을 만드는 걸 디스틸레이션 증류라고 하는데 그 위에 굉장히 큰 모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휴리스틱스를 적당한 잘 똑똑하게 잘 만들어서 압축을 시키고 증류를 하면 그것들을 이제 그 훨씬 작은 모델이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 즉 뭐냐면 그 베리에이션들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 사이에서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그 찾아내서 그걸 휴리스틱스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능하다면 디스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될 수 있다면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에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구현이 어려운 암묵지라든가 체화된 지식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해낼 가능성은 약간 무서운 얘기지만 기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 교수님이 소개한 작품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 너무 좋던데요.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은데요. 그런 차원 말고요.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일단 아까 정 교수님 발표가 참 좋았던 게 기존의 그 CAD라든가 이렇게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분과 생성인공지능 활용한 부분을 나누신 거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너무너무 다른 기술입니다. 사실은 CAD 사용은 사실은 도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더 나가서 이제 훨씬 속도라든가 효율성을 좀 도와줘. 생성인공지능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세대 예술가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충분한 그 시장이 형성돼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특화된 예술 인공지능이 시장성을 갖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작품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건 역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려라고만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 활용에서 특히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많이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할당 분야의 그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명성이나 지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가들이 훨씬 더 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그 걱정이 되고 있는데 예술 분야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같이 모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 교수님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교육자로서 이걸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커리큘럼에 도입하고 계십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 교육을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부임할 때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었던 거를 좀 희망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 단순하게 CAD죠. 생성형 디자인과 별개이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그게 기계 생성과 연결될 수 있는 것 등등을 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변화를 저희가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생성형 디자인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에도 정확하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선관도 마련해주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 수작업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의 그 비교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그들이 그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을 또 담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의 커리큘럼 내에서 컴퓨터 관련된 거라든지 디지털 관련, 산업 관련된 것들을 넣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작업으로 했던 장신구 제작 이런 건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훨씬 더 이론적이거나 혹은 현실적인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업들로 진행을 조금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그들도 옛날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배우나요? 아닙니다. 아까 그 코어 스킬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예의 본질적인 기술과 장인 정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반지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절차가 있듯이 녹여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광을 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듯이 그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과정 중에서 디자인을 디지털로 쓴다거나 활용하거나 변형을 하는 거고, 그 중간 과정에 기계 생산이 가능하다면 외부에 보낼 수도 있고 기계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반지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까지 한다 그러면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기계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혹시 역으로 그런 최첨단의 기술을 배우는 걸 거부하는 학생은 없었는지? 물론 있습니다. 여전히 CAD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요. 4년 동안 특정한 수업에서 안 보고 진짜 졸업 때쯤에 4학년 수업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예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깊이 하는 건데 본인이 디지털에 친하지 않아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본인의 취향이 안 맞으면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로서의 CAD나 디지털의 역할들은 예전에 제도하고 직접 옥으로 그렸던 그런 시대를 비교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 안 된다면 드로잉이라도 많이 그려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네, 그리고 아름지기가 우리 이제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데 금속 부분에서는 이제 두석이나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요. 이걸 갖고 향후 좀 개발해 보거나 또는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부석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구 그 감독님께서도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장인들이 만든 두석 그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인들이 만들어낸 거의 속도는 백동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끌로 갈고 판을 연마하고 조각을 하고 조금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 시간과 노고가 상당합니다. 그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도 그분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다 하실 수는 없고 외주를 주거나 장인에게 코옥을 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산업적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틀에 의해서 혹은 커팅에 의해서 혹은 프레스에서 만들어진 장식들이 들어가고 손쉽게 만들어진 것들이 장착이 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거지 기술이 빠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술이 조금 변형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 주변에 되게 많이 있고 아까 주원리 업체를 사례로 들었는데 정말 빨리 받아들이고 그 빈자리 원본 제작들 금속으로 하는 원본 제작들이 빈자리를 디지털 원본 기사들이 들어왔고요. 초창기 원본 기사들이 실수가 엄청 났습니다. 프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난집을 보석을 잡을 수도 없었고 구조도 안 늘어서 두꺼웠고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원본 기사가 처음 배워서 그걸 하려고 한다면 아까 코어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배가 될 거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본적인 기술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이해를 해야 본인이 그거를 습득한 걸 발현을 시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치도.
이 교수님 이제 이런 공예나 미술을 떠나서 AI가 그 노동이나 일터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갖다 줄까요? 일단 뭐 그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흔하게 떠오르는 담론은 뭐 일자리가 90%가 사라진다, 뭐 95%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기본소득 받고 여가 시간 보내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인공지능과 일자리 혹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관련된 전 세계의 그 전문가들의 그 컨센서스는 물론 이제 이견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건 아닌데 컨센서스는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 인공지능도 일종의 자동화 기술이고 특히나 전통적인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은 인간의 정신 노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으로 문제도 많지만 그래서 인간 노동력 대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틀린 얘기고요, 심플리. 근데 앞으로 20, 30년 내에 최대한 30% 정도를 보는 게 일반적인 그 수치이고 그것도 물론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사실은 충격적인 건데 현재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사라질 직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직업은 거의 없다는 게 전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사 그러면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 그걸 태스크라고 하는데 그 업무의 종류가 내용이 엄청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작업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 채점 점수 채점하는 것들은 인공지능 채점 많이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약간 도입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간이라든가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 훨씬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 특히나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문제없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사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했던 직관들 이거는 이거 하는 거야. 뭐 이 직업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고 피곤해지는 거죠, 삶이. 이제 그래서 그것들에 적응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코어 스킬 정의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노력을 잘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못하거나 국가 수준에서 못할 때 이제 AI 디바이드가 발생을 할 거고 이 AI 디바이드 때문에 기존에 그 이미 존재하던 소득 불균형이나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작년에 나온 유엔 보고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유엔 보고서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연사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되셨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